유시민 작가님, 묻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으나 여자라는 이유로 또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남자 동생들과 오라비들을 위해 공장에서 또는 남의 집에서 일하며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이들의 고통을 아십니까? 저는 유시민 작가님과 동년배이더군요. 저도 59년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졸업한 후에 여자라는 이유로 아버지께서 학교를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1년 동안 울었지요. 가방을 들고 가는 친구들을 몰래 집 뒤에서 숨어 1년 동안 울었던 아픔과 고통을 아실까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요. 저는 그때부터 왜라는 물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 대하여 왜라는 물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자가 공부하면 왜 안 되는 것이지? 저는 현직 목사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려 할 때 여자라는 이유로 왜 남자도 가기 힘든 목사의 길을 가려느냐라고 집에서 말렸습니다. 낮에는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저녁에는 주경야독을 하며 유시민 작가님께서 서울대에서 같은 동년배이시니까요. 체류탄과 맞서 운동권으로서 열심히 싸울 때에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락방 4층에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3년 6개월 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졸업한 후에, 아니 지금 44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뱀이 균열이 생겨 무너지려 할 때에 메울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써달라는 청년기의 기도였습니다. 그때는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으나 남들이 정상적으로 학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그 환경 때문에 어둠과 맞싸워 저는 거대한 뱀이 무너지기 전에 메울 수 있는 그러한 티끌과 같지만 힘이 없지만 모래알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한 존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프로필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더군요.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다 얻으셨죠. 제가 걸어온 길은 동년배지만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자살하려는 일가족들을 살리는 일을 했고요. 공황장애 및 우울증과 중독에 빠진 젊은이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해왔고요. 가정이 해체되어 이혼 직전에 있는 그러한 부부를 화목해하며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미력 하나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아무 희망이 없는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인성교육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권력과 명예를 쟁취한 것이 성공이 아니라 겸손이 능력이다. 초심을 잃지 않은 한결같음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후학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크게 통곡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16세 때 저희 가정에 대단한 싸움이 났었습니다. 저희 오라버니가 세 분인데 셋째 오빠가 장애를 입은 올케와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님을 설득하여 잘 걷지 못하는 셋째 올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허락을 하였지만 결혼식장에 다리를 절며 들어가는 며느리를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매우 어려우셨던 모양입니다. 필요연이 있어 제가 살던 충청도의 시골 마을 저희 집에 모든 하객들이 왔는데 신랑과 저희 어머니와 크게 싸움이 난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16세인 청소년의 제 마음속에 통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자. 어머니는 저에게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이 무슨 기도냐? 저는 어머니의 위선에 대하여 밤마다 교회에 가서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서 장애를 입은 며느리를 용납하지 않는 어머니의 위선에 대하여 저는 너무 슬펐던 것입니다. 통곡을 하며 우는 사이에 싸움은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랑과 공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해 전부터 통곡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경기지사일 성남시장일 때 있었던 사건을 국민 모두는 다 아실 것입니다. 고 김문기 씨의 일가의 모습을 TV를 통해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고인이 되었던 고 김문기 성남시 제1처장님이 따님에게 영상통화를 하며 자랑스레 시장님과 함께 그 형을 일정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것을 자랑스레 얘기하는 연히 평범한 아빠의 모습을 통해 저는 너무도 마음에 한편 감동이 되며 그러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그러한 근본의 대선 후보에 나오신 분의 언행을 보며 깊은 통곡과 탄식을 하였습니다. 장차 우리 자녀 세대가 살게 될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감사하게도 1심에서 유죄가 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정치적인,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판결인데 이 예슬, 정재호, 최은정, 우리 법연구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젊은 분들의 판결로 인하여 그 세 가족의 모든 진실이, 고인이 되었던 그분의 진실이 다 무너지면서 깊은 슬픔과 탄식 속에 그날 이후로 우리나라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눈물을, 어느 분이 저에게 왜 이렇게 나라 이야기만 하면 우냐고 묻습니다. 우리 후세대들이 살아갈 고 김문기 씨의 가족은 곧 나의 남편이 될 수 있고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의 억울함을 어디에 가서 호소할까? 저는 40세 때에 홀로 되었습니다. 첫 결혼해서 14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였던 남편이 소천을 하여 14년 동안 홀로 사는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졸지에 남편을 잃고 그리고 진실이 파묻힌 채 그리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가족들의 슬픔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에 오늘의 이 자리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내일은 그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온 것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양극으로 갈려져 있으며 특별히 태극기 집회라는 것과 계엄 선포로 인하여서 알러지 반응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여자가 왜 공부를 하면 안 되지라는 16세 때부터의 질문이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에 모이게 되었을까? 왜 계엄 선포를 하게 되었을까? 국민 여러분, 왜 계엄 선포를 하게 되었으며 태극기 집회에 모이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요? 저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매우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매우 심각하게 목사로서 그리하면 되겠느냐, 장희동에 있는 그 시민들의 억울함에 대하여, 안타까움에 대하여 아주 혹독하게 질타를 하여 저는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아주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사람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태극기 집회와 상관이 없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저분들이 왜 저렇게 기독교인들만이 아닌데 각계각처의 젊은이들이, 노인분들이 왜 이렇게 몰려드는 것일까? 종교를 초월하여 왜 저렇게 스님도 신부님도 모여드는 것일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보셨는지요? 그곳에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전문인들이 대한민국의 위태로운 공산화가 되어져 가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지며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자유와 평화가 겁탈당할 지경에 있다는 소식을 그렇게 외쳤는데도 여러분들은 한 리더의 모습만을 보며 그것을 전부 대한민국 국민들의 광화문에 나와 집회하는 모든 분들의 모습인 것처럼 치부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올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불이 나서 타려할 때, 여러분 시골에 살 때 불이 났을 때 119가 올 수 없었습니다. 어떠했습니까? 아이들도, 아내들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집에 있는 구정물도, 생수도 마지막 물까지 다 갖다 부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태워버리려는 대한민국을, 강도떼가 겁탈하려는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처처에서 모여들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근본 후보로 나온 그러한 젊은 후보도 계속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더 이상 그리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노년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젊은이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시오. 왜 그곳에 나와서 추운 겨울을 견디며 더위를 견디며 무엇이라 말하는지,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지성들이 나와서 무엇이라 외쳤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하면 오늘날과 같은 한 번쯤 귀를 기울였다면 이렇게 거대한 다수당이 프레임을 씌워 할 말이 없으면 태극기 집회, 윤석열 계엄 선포라고 그렇게 다 몰아붙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계엄 선포를 하였을까요?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태극기 집회가 태동이 되었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보니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여 결국에는 계엄 선포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도 굉장히 슬퍼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들과 대선 후보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불이 나서 다 타려고 하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군을 물리치는 것이 되는 말입니까? 서로 힘을 합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해외에서도 다음에는 선거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미 공산화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제 너무나 많은 법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고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온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제발 정신을 차리시고 아버지와 같은 분에게, 형님과 같은 분에게 먼저 잘 마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이후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잘 보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지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본만큼은 냉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의 살아온 삶의 행적을 좀 돌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를 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상들이 물려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산화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내일 투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정말 유관순 열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희생한 그 열사의 마음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와 같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모두 투표의 현장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저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후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그거 나간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 한 사람이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왔던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후손들에게 슬픈 우리의 대한민국을 물려주지 마십시다. 수고스럽더라도 내일 반드시 투표의 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지지했던 그분들 다 보류하고 정말 나라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저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울림의 소리에 양심의 소리대로 투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고 성명서를 낭독해 드림으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임영자님께서 성명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 대한민국의 역사 앞에 오늘의 진실은 반드시 기록되고 후대에 기억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192석의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정권 흔들기를 시도해 왔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의 고위공직자 25명에 대해 31건의 탄핵 소추안을 무차별적으로 발의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그 폭거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탄핵을 추진하는데 이르렀고 급기야 계엄령 발동까지 내란으로 몰아가는 정치 프레임을 동원하였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몰아 파면하는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정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거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 사범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양 언론을 통해 내란 수계를 척결하겠다, 내란 동조자를 특검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외치며 대한민국을 제1체제와 일당 독재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무감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내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되물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선거제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 국민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제1야당은 선관위를 비호하고 투명한 선거를 요구하는 국민을 적대시합니까? 공정성과 진실이 배제된 선거에 정당성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고졸 출신이며 공장 노동자 출신이기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이는 직업과 학력에 대한 편견이자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엘리트주의적 폭언입니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세우는 동역자이며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나 학벌이 아닌 정직, 헌신, 사랑,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설라는 여사의 겸손하고 성실한 삶, 그리고 자녀의 사회복지사 선택은 강요가 아닌 본이 되는 가정에서 비롯된 감동의 열매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가족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상식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촉구 하나, 유시민 작가는 학력과 직업을 근거로 한 국민 모독성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정치권은 입법권을 인용한 권력남용과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는 투명한 관리와 책임 있는 운영을 보장하라. 하나, 국민은 오는 6월 3일 투표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상식을 지켜야 한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를 지키고 신앙과 양심, 상식을 수호할 때입니다. 2025년 6월 2일 한국기독교 여성목회자 총연합회 외 500여 단체 일동